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네, 이번 생생 인터뷰는요. 유럽과 미국의 엇갈리는 듯한 통화정책,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난 3일이었죠. 예금금리를 원래도 마이너스였는데 더 내렸습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도 내리고 돈을 더 푸는 쪽을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연내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지금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호전이 되고 있거든요. 연준도 정책적 발언의 일관성, 그러니까 금리를 연내 올리겠다라는 말을 뱉었던 만큼 이 일관성 유지할 필요가 있으니까 아마도 올릴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우리나라 통화정책 그리고 선진국의 통화정책의 파장 건국대 경제학부의 최백은 교수님 전화로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유럽중앙은행이요. 네. 일단 그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더 내리고 양적 완화 기한도 확대를 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쪽의 통화 정책을 얘기를 했고, 근데 미국은 연내 금리를 올릴 것 같거든요. 예. 이 두 나라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먼저 그 유럽 중앙은행이 이 예금 금리만 이제 내렸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채권 매입 대상을 확대했죠. 기존에는 이제 예. 국채 대상으로 중심을 했는데 이제 지방채까지 예. 확대했는데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라든가 한계 대출 금리는 이제 그냥 기존 것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존 수준을요. 예. 그 얘기는 결국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생각할 때는 돈을 지금 찍어내는 규모는 지금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돈이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는 돌지 않는 게 지금 문제라고 지금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 채권을 더 많이 사줘서 시중에 돈을 더 유동성을 늘리겠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 이 양적 완화 규모는 이제 동결을 했거든요. 예. 600억 유로로요. 한 예. 달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로 공급하는 통화량을 이제 동결했다는 것은 이제 그 지금 공급되는 통화량은 이제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고요. 단지 뭐냐면 이제 지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반 가게들로 이렇게 이제 실물 경기로 이렇게 좀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돌지 않다 보니까는 이제 필요한 곳으로 좀 이제 배분하는 점에서 이제 지방채 등으로 이제 좀 이렇게 확대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전히 물론 이제 유럽 경제가 이제 그 성적이 그렇게 싹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장률도 그러니까 1분기에 0.5% 전분기 대비 0.5% 성장했던 것이 2분기에 0.4%. 그다음에 지난 3분기에 0.3% 이렇게 둔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도 보게 되면 한 거의 8년째 잃어버린 한 8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플레이율도 보게 되면은 4월 달에 양적 완화 시작하면서 0.3%까지 올라갔던 것이 지금 0.1%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은 계속 이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이제 불가피한데요. 불가피한데 이 돈이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으로 이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금융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화량을 더 공급을 증가시키게 되면 주가는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은 실물 경기 개선에는 크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 있기 때문에 예금 금리만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예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을 좀 쓰게 가게라든가 기업들이 돈을 쓰게 이제 네. 하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앵커께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금리 인상은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이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 이제 소매 판매 증가율이 이제 발표되는데 그거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지금 예상치가 지금 뭐 지난달 0.1%로 반전된 데 이어서 계속 한 0.3%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충격적으로 뭐 마이너스를 크게 기록하지 않는 한은 이제 변수가 되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 이제 신흥국가 중에서 이제 뭐 예안위기가 뭐 이 한 보름 사이에 뭐 발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신흥국 변수도 별로 이제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은 거의 뭐 사실 우리가 확실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더라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마 다음 주 FOMC에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22는 이미 이제 예금 금리를 내리고 채권을 매입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둘이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엇갈리기 시작했는데 이 엇갈림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미국 연준하고 유럽 중앙은행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이제 어쨌든 간에 양대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벤치마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따로따로 논다는 것은 굉장히 금융시장에 굉장히 이 변동성이라든가 금융시장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굉장히 판단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달러는 이제 강세를 볼 것이고요. 유로화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약세로 가면서 그러니까 유로 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그러니까 좀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달러 캐리 트레이드는 이제 그러니까 축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비중이 큰 것은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하리라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달러 강세하고 이제 유로화 약세 속에서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국면이 계속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달러가 강세로 갈 것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 올리고 경제 좋아지면 당연해 보이는데 달러 쪽에 또 돈이 확 쏠리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달러가 얼마나 어느 폭만큼의 강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뭐 자금의 쏠림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가 금융위기가 대개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부채 때문에 생긴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부채가 더 증가했어요. 뭐 선진국, 신흥국 이 구별 없이 전체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부채로 결국 덮은 상황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신흥국 부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60조 달러에 지금 이렇게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냐면은 비은행권이요. 비은행권의 이제 달러화 채무 규모가 이제 한 4조 4천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같은 데서요. 하고 있는데 이 비은행권 달러 부채 규모 중에서 상당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 수지에 잡히지 않는 달러화 부채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현지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런던에서 그러니까 런던 자회사에서 만약에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 그러니까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주민 중심으로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선진 국가들이 굉장히 양적 완화라든가 통화 완화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신흥 국가들의 이 비은행권 달러화 채무 규모가 크게 증가했어요. 근데 결국 이게 달러 강세로 전환하게 되면은 결국 이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떤 긴축 발작 현상이 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게 이제 금융시장의 발작이 실물 경제로 이어지면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침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요? 10일에 금통위가 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보여줘야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저는 연준이 인상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지난 9월달에 국제결제은행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기준금리, 시장 단기금리, 그다음에 시장 장기금리가 다 글로벌 동조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특히 한국 같은 나라가 소국 개방 경제인 한국 같은 나라가 혼자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금리 정책을 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엇갈려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 그나마 이게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조정이 저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동조화 현상 속에서 한국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는 혼자서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가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번 달에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이제 동결을 하더라도 이번 달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더 빨리 먼저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동결을 하더라도
저는 한 1월 달 정도 되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 우리도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는가. 만약에 안 할 경우에는 시장 금리하고 어떤 갭이 네. 오히려 굉장히 커짐으로써 예. 오히려 굉장히 기준금리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 차 때문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달러를 사는 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금리는 저는 이제 금리는 어차피 그러니까는 그 미국 금리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동조화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단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도 좀 생각을 좀 약간 좀 바꿔가지고요. 우리가 예. 과거에 사실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원래 통화량 조절에서 시작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통화량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금리 정책으로 바뀐 건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좀 통화량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 조정을 그래서 하면 제가 좋을까요? 예. 몇 차례 이제 한번 언급한 건데 저는 이제 그 한국판 양적 완화를 좀 하자 이런 점을 주장하는데요. 네. 좀 한국은행에서 좀 통화량을 증가시켜가지고 이 통화량 증가시킨 걸 가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좀 우리가 좀 도려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환율 문제도 좀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고요. 이 금리 인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응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원래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하면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경제학적인 상식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기준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통화량을 늘리려면은 뭐 채권 매입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채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예.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다가 출자를 더 늘려가지고요. 네. 그 돈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 같은 걸 매입을 한다든가 네. 하는 방식으로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있잖아요.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화폐 유통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금리가 별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통화 완화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선진 국가들이 그러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방식을 좀 우리도 한번 좀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경제주치의 시간이 있는데요.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입니다. 숨어있는 내 돈 찾기. 휴면 예금 찾는 법을 알려드리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 지금 중국의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이 늘어난다.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짚어볼 만한 세계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한소입니다. 10살 근영에겐 작은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3살 터울의 쌍둥이 동생들과 한바탕 신나게 뛰어놀아보는 건데요. 근영의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복합장애와 무연골 향성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3아이를 키우고 있는 근영이 엄마는 하루 종일 아픈 아이들을 돌보느라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식구의 보금자리, 작은 단칸방에 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기아대책에서는 근영이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실 1만 명의 산타를 찾습니다.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산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아이들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이슈와 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워지면 왜 돈이 더 없는 것 같죠? 네, 일단 뭐 난방비가 거의 2배로 그렇죠. 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연말에는 또 행사도 많고 또 챙겨야 될 때는 왜 이렇게 그렇죠. 많은지. 그래서 사실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숨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뭐 이렇게 옛날 지갑 같은 걸 이렇게 좀 펴봤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저희는 최근에 이제
통장 정리를 하면서 네. 예, 뭐 K은행에 갔더니만 예. 집사람이 한 3만 원 정도 예, 3만 원이 어디예요? 예, 돈이 있다고 아, 예,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럼 휴면 예금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휴면 예금이었습니다. 오, 네. 어떻게 찾으셨네, 그래도 3만 원이라도. 예. 근데 휴면 예금이 사실 안 알려져서 그렇지 알고 보면 꽤 많다 그러죠? 예, 일단 보니까 이게 2003년 1월 1일부터 이제 네. 그 사이트에 오픈이 돼 있는데 요거 네. 최근에 보니까 2010년부터 2014년 말까지 은행 네. 휴면 예금이 2,671억 정도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예. 그 중에서 한 34% 그러니까 예. 911억 정도를 고객이 가져가셨고 그 남은 게 예, 1,760억. 1,760억. 예. 이 정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1,194억 정도는 이제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이제 출연이 되어 있고 한 565억 정도는 이제 은행에서 보유하고 예. 있다라고 합니다. 휴면 예금 관리 재단으로 가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가게 되나요? 일단 보통 이제 그 휴면예금 재단 하면 예전 미소금융 네네, 재단을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이게 휴면예금이 되려면 네. 그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지 그러니까 얼마나 거래하지 않은지 5년이 지나야 되고 5년 이후부터 한 2년 정도 더 가지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이제 은행에서 휴면예금 재단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 거 안 된 한 그 10,000원 단위의 돈들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요. 예. 네네. 그렇군요. 근데 휴면예금 돌려받으려면은 그러면 신청을 하는 기간이 지금 말씀대로 네, 맞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실 수 일단 있겠네요. 뭐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이런 데는 이제 상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예금, 예탁금이 되고요. 우체국 예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네. 지난 경우는 휴면예금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이제 연체 해약 만기에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휴면보험이 되나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2년간 거래 중단 된 것은 이제 휴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제 2년이 지나면 휴면예금 관리재단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넘어가더라도 5년 이내에는 이제 반환 받을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2014년 이후에는 이제 휴면예금 관리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은행으로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이트? 뭐 네, 이 찾을 수 사이트를 있나요? 이용하시면 예. 되는데요. 이제 전국은행연합회에 휴면계좌 통합 시스템이 네.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어려우니까 쉽게 잠자는 돈 그래서 슬림머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더 어려운데요? 네, 잠자는 돈이라고 해서 슬림머니 슬림머니 휴면계좌. OR.KR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예, 접속하시려면 이제 공인인증서로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 쉽게 좀 찾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이제 가까운 은행이나 보험사 영업점을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예. 신청서 작성하시면 이제 본인 확인 절차 거치셔가지고 휴면예금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면계좌 정보가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휴면재단에 출연되지 않고 금융권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통합조회에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네. 이럴 경우에 직접 해당 금융사에 방문하셔서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인 경우에 법인 네. 휴면계좌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조회를 했더니만 금액이 이만큼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뭐 이런 세금 부과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자소득세가 부과되면은 많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자소득세는 뭐 통상적으로 15.4% 일반 예금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네네. 뭐 이 계좌가 뭐 비과세 계좌거나 아니면 세금 무대라면 그거보다는 좀 작아지겠죠. 네. 그렇군요. 그 은행 이외에요. 네. 증권사에 있는 휴면예금 혹은 뭐 이제 주식 샀다가 그냥 놔두고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건 어떻게 조회하나요? 증권사 같은 경우도 뭐 CMA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펀드 하기 위해서 계좌 터놓은 것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증권사에 이제 휴면성 증권 계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증권 회사별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거는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핸드폰 인증은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에도 뭐 본인이 샀다가 되팔고 기억 못하는 것 예. 그리고 뭐 회사에 이제 우리 사주 이런 거 받았는데 기억 못하는 거 이런 거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제 미수령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네.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절차를 거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CMA 한때 굉장히 열풍이 불어서 좀 넣어뒀었는데 네. 혹시 있나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쵸. 네. 예. 신용카드 쓰면 또 카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열심히 쓰면 없어지긴 하는데 포인트를 또 잘 안 챙기시는 분들은 안 네. 써가지고 이것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예, 연말 되면 뭐 신용카드 포인트가 이제 소멸된다 이래서 막 계속 문자 오죠. 문자도 오고 예. 하는데 이게 한 해 소멸되는 게 뭐 1,500억 가까이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안 쓸까요? 예.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쓰기가 좀 불편해서 이런 예.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3년 4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그 카드사는 아니고 한 10군데 카드사가 이 서비스를 이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만 하시면 뭐 얼마 포인트가 남아 있고 언제 소멸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은 없고 은행 따로 보험 따로 지금 뭐 다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현재는 예. 이제 각 회사별로 아니면 예. 뭐각 업권별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카드사는 이게 그냥 다 돈으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현금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데가 있는데 아닌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회사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대부분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카드 이용 대금을 이 포인트로 결제하거나 일부를 할 수 있게. 예. 연회비도 결제하거나 예. 아니면 SMS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월별로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제 결제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프트 카드나 상품권 이런 걸로 교환해 주기도 하고 뭐 최근에 항공 마일리지 이런 걸로 네.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11년부터 이제 국세청이나 뭐 지자체, 뭐 서울시나 뭐 경기도나 이런 곳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하실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 뭐 국세청 같은 경우는 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런 국세, 그다음에 네. 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취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지방세 같은 것을 이용하실 네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가 국세청 같은 경우 2011년 10월부터 서울시는 뭐 2011년 1월부터 이용이 지금 세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내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포인트로 일부 네, 가능하겠네요. 이용이 진짜.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사람들 많이 알고 좀 이용들 많이 하시나요? 실적은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예. 잘 몰랐어요. 사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국세청의 그 포인트로 낸 게 12억, 그다음에 서울시에 낸 게 43억 이 정도인데요. 이게 그 카드 포인트 잔액의 0.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실제 이제 좀 불편하기 때문에 쓰기 좀 어렵다. 포인트를 이렇게. 뭘로 바꿔서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야 이제 되니까. 내는 그렇죠. 금액이 좀 많은데 포인트로 낼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맞아요. 있으니까 네. 나머지는 또 내야 되고 이제 예. 2번 내야 된다. 이런 불편 때문에 지금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보완책이 조금 더 나오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만 국세를 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예, 일단 전용 사이트가 카드로텍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카드로텍스 검색을 해보시면 예. 여기서 이제 포인트 확인하시고 결제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국세의 경우고요. 예. 지방세의 경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텍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이제 뭐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지방세 포털 사이트, 요거는 네. 위텍스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는 이제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를 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숨은 돈 찾기는 뭐 서재에 가서 책 속에 숨어놓은 네. 거 찾아야 되나요? 어떻게 찾나요? 네, 요즘 많이 쓰시는 게 이제 네. 스마트폰 많이 쓰시다 보니까 예. 기프트콘 이런 거 같은 이제 모바일 상품권이 네네. 있는데요. 이게 예.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짧아요. 예, 보통 예. 이제 일반 상품권 한 5년 정도 되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뭐 3개월, 6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깜빡하고 떼놓쳐서 못 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도 이제 발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네. 5년 이내면 이제 환불 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 경우 이제 90%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예,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또 있어요? 예. 후불제 교통카드를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쓰셨던 티머니 카드를 여러 개 예, 있어요. 지갑이나 서랍 속에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이제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예.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얼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말씀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이 세계 공장이 아닌지는 꽤 된 것 같아요. 네,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높아져서 이제 철수하는 회사도 꽤 많았는데 특히 요즘에 일본 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일본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떠나서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가거나 네. 아니면 일본 본국으로 돌아가는. 본국으로 가면은 인건비 더 높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엔화 약세, 그것 때문에 일본에서 오히려 생산하는 게 더 비용적으로 쌀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인건비가 더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일본에서 만드는 게 더 이익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그 일본의 냉방기 대기업의 다이킨 공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올해 이제 가정용 에어컨 그 중국 생산을 작년보다 한 15만 대 정도 줄였습니다. 한 20% 줄인 건데 이 물량, 그러니까 이 물량보다 좀 더 많이 한 20만 대를 일본 사가현에 위치한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네. 중국의 비중을 줄이고 이제 일본의 비중을 높이는 거고요. 또 중국 공장에서 대규모 좀 생산을 했던 그 전자기 기업 TDK라는 곳이 있는데 아키타시에 있는 그 유리혼조 쪽에 새 공장을 지금 설립 중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대규모 생산하던 것을 이제는 좀 접고 일본으로 좀 유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일본판 리쇼어링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이 리쇼어링이라는 거는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인데 네. 오프쇼어링은 이제 자기 나라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리쇼어링 다시 되돌아오고 있다. 네. 리쇼어링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있고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세계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인건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뭐 교육 수준이 높은 일본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엔화 가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하니까 굳이 해외에서 생산할 필요 있냐? 국내에서 생산해서 수출하자 이런 데가 있고, 그 아베노믹스의 그 낮은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군요, 정말. 네. 지금 남미 쪽은 전체적으로 원래 이게 원자재 같은 게 막 상승세면은 이쪽 경제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이게 아마 떨어져서 그런지 경제들이 다 좀 안 좋은데 특히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예, 브라질이 이제 대표적으로 원자재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근 원자재 동향이 중국 경기 둔화 때문에 많이 그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 그동안 원자재 가격이 한 10년 동안 올랐던 이 사이클이 무너지고 있다. 앞으로 원자재 가격이 추락할 거다. 이런 걱정 때문에 외부의 태풍 이런 것들이 이제 브라질 경제를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형국이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그 불안이 겹치고 있는데 정치적인 불안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 브라질에서 제일 큰 기업 석유 기업 페트로브라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면서 여당 인사들이 지금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요.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뭐 탄핵을 받느냐 마느냐 이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급격히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호세프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뭐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뭐 이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긴축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 개혁안이 이제 통과되지 않고 있고 내후 외환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 경제 숫자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3분기 GDP가 마이너스 4.5%.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불황에 빠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실업률이
4.7%였던 게 올해 9월 7.9%까지 올라갔고 6년 만에 이제 최고치고요. 네. 물가 상승률도 뭐 10%를 넘겼는데 이게 200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근데 네. 여기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그 선거 치르면서 네. 집권당이 바뀌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먹기 살기 이제 어려우니까 정권을 좀 바꿔보자 해서 네. 특히 이제 그 남미의 이제 좌파 정권들이 대대적으로 좀 전통적으로 좀 강세였는데 강했죠. 이번에 이제 다 우파 정권으로 바뀌고 있고요. 말씀하신 베네수엘라도 네.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아르헨티나, 예. 우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경제 개혁 조치를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그 아르헨티나는 뭐 그 성과물이 나오진 않았지만 경제 개혁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뭐 시장이나 금융 지표들은 네.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일부 보면은요, 그룹사에서 네. 전체적인 이제 계열사에다가 올해 뭐 송년회 하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도 내렸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미국의 송년회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있다고요? 미국은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진행 중이니까. 반대군요. 예, 그래서 연말 어. 분위기는 좀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연말 분위기가 좀 썰렁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왜요? 경제 회복되고 그러면 좀 좋지 않나요? 근데 이 직원들 인식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송년회가 뭐 없어도 괜찮다. 굳이 네. 뭐 할 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송년회를 주관하는 그 인사 담당자들도 이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 찾기도 어렵고 네. 또 바쁜 연말에 다 와라 해서 이 참석 의무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좀 고충이 많다고 해서 과연 이런 큰 송년회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네. 의문이 좀 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년회를 전체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서 차원에서 소규모 송년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네. 뭐 연말 자선 행사를 뭐 참석한다거나 아니면 부서 내에서 선물 교환 행사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좀 작게 송년회를 좀 진행을 하는 데가 많다고 하고요. 사실 대규모로 이렇게 송년회를 하다 보면 술이 이제 끼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군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 예. 술 때문에 좀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차라리 선물을 주거나 네.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는 게 지금 통계 결과로 나와서 재밌어서 소개드렸습니다. 송년회 그 드는 비용을 이렇게 n분의 1 해가지고 네. 직원들한테 나눠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요즘에는 많이 더 선호를 원하죠. 하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또 이 송년회도 로봇 보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전 들 정도인데, 네네. 제 로봇과 관련한 기사들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직원을 채용할 때도 네.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보다 네. 인공지능이 그냥 알아서 프로그래밍 된 인공지능이 뽑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예, 인사 담당자들은 좀 비상이 걸릴 것 같은데요. 뭐 다 로봇이 하네요, 이제. 네. 예. 미국에서 이제 그 전미 경제연구소라는 예. 유명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6명 나올 정도로 네. 지명도가 높은 데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채용 관리자의 그 재량에 맡기는 것보다 컴퓨터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맡겨서 사람을 뽑는 게 더 결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과 컴퓨터의 채용 능력을 실증해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게 이 전미 경제연구소의 주장입니다.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15개 회사의 단순 서비스직 노동자 27만 명을 표본으로 연구를 했고요. 네. 이 중 9만 3천 명한테 채용에 앞서서 뭐 능력이나 인성에 대한 그 조사를 해서 컴퓨터가 이 지원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초록, 노랑, 빨강. 어떻게 나누죠? 초록은 이제 예.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이고요. 네. 노랑은 중간 수준, 빨강은 이제 부적합입니다. 네. 이렇게 채용한 노동자들 중에서 컴퓨터가 초록으로 분류한 사람들과 그리고 채용 관리자가 재량껏 뽑은 사람들 이 중에서 빨강과 노랑 그룹의 업무 성적을 평가해 봤더니 네. 초록
초록색으로 표시된 사람들이 성적이 훨씬 우수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뽑는 것보다 컴퓨터가 뽑은 게 더 우수했다라는 네. 거고요. 이 파란색, 그러니까 녹색의 그 노동자의 평균 근무일수는 평균 99일보다 좀 더 많았다고 하고요. 노란색이나 적색은 그거보다 좀 작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사람은 누군가 채용할 때 그 인성이나 조직력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었는데 아니군요. 지금 이거는 아닌 걸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상도 본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 이장원 부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0987님 외 한 분이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